안녕하세요. 저에게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못하고 속만 끙끙 앓게 했던 사건이 일어날 줄 생각도 못했어요. 검은 머리를 한 짐승을 만나게 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달음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속이 확 답답해질 만큼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저에게 찾아올 줄이야. 제가 전생에 나라라도 팔아먹으려고 했었나 봐요. 다행히 나라를 팔기 직전에 마음을 돌렸었는지 결국에는 아주 속 시원한 복수를 했기에 구독자님들께 제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실 테니까 서로는 여기서 집어치우고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규모로 만들어진 회사에서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원이었어요. 제가 딱히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었고 전문대에 입학을 했다가 중퇴를 했기 때문에 제 선에서 갈 수 있는 직장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것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소개를 받아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기에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죠. 제가 다니던 회사는 무척이나 작은 개인 출판사나 다름없는 곳이었는데 사실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직원도 몇 없고 사장도 나이가 무척이나 젊었어요. 무명 작가들을 발굴해서 책도 내고 잡지 쪽 일에 수주를 맡아서 출판을 하기도 하고 회사 사보 쪽 일도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저야 뭐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고 나면 연장을 하거나 아님 쫓겨나야 하는 사원이긴 했지만 제 첫 직장이었으니까 애사심을 가졌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그만큼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젊다고 했었잖아요. 회사를 만들게 된 것도 사장이랑 사장 친구 둘이서 할 거 없어서 그냥 한번 차려보자 하고 만든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하기 전에는 회사가 제대로 규율도 없고 복지도 없어서 꽤나 콩가루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안 되는 직원들끼리 합심해서 회사가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는 성장을 시켜놨고 집에 돈이 좀 많았던 사장과 사장 친구인 이사 둘이서 투자만 열심히 했대요.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번듯한 회사가 될 거라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사장이니 이사니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솔직히 조금 웃기긴 했지만 계약직 사원이 대놓고 비웃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회사 생활에 한 가지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일하고 싶었던 제 바람과는 달리 이사가 자꾸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커피 한 잔 사주는 걸로 시작해서는 일하다가 갑자기 디저트를 보내오기도 하고 퇴근길에 꽃 선물을 주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고 싫었어요. 저는 계약직 사원이었잖아요. 거절을 했다가는 그대로 직장에서 잘리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싫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좋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사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민정 씨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 나름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온 사람이고 집안도 빵빵해서 인기 많은데 자꾸 튕기지 말고 나랑 연애하자. 나랑 연애하면 내가 우리 회사 계약직 말고 정규직 시켜줄게. 나 태어나서 민정 씨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난 것 같아. 제발 나랑 연애해 줄래? 처음에는 당연히 대가성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다고 거절을 하고 최대한 피해 다니면서 숨었죠. 하지만 끈질기기는 무척이나 끈질긴 사람인지 저를 결국에는 찾아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곤 했어요. 그런 시간이 3개월을 넘어가자 저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이사가 저를 찾아와서 본인의 마음을 어필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 이틀 관심 표현하는 걸 넘어가는 날이 생기면서 서운한 마음까지 들고 뭘 하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니 저도 모르게 이사한테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결국에는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하면서 초반에는 데이트만 열심히 하고 어색한 공기가 계속 흘러서 대화라는 걸 조금 피하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외동아들이요. 집도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는 청담동에 있었고요. 강남에서 쭉 자란 도련님이었던 거죠. 학교도 강남 8학군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까지 가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국내에 들어와서 군대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군대까지 마치고 나니까 뭐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집에서는 취직이나 하라고 했다는데 자기는 남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적응이 안 됐대요. 결국에는 절친인 친구랑 둘이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창업한 거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시간 때우기 용도나 다름없었는데 일거리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나름 재미가 있더라. 직원 좀 더 뽑아보자 싶었지. 그렇게 다른 회사 일도 맡아서 사보를 맡아보고 잡지도 출간해보고 하니까 꽤 돈도 되고 재밌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규모가 좀 커졌지. 친구가 사업 쪽에는 눈이 좀 밝은 편이라 다행이지. 아니, 나 혼자 했으면 이 정도까지 키우진 못했을 거야. 우리 이번에 정부에서 주는 상도 받았잖아.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정부에서 우수기업에게 주는 상도 받고 돈은 돈대로 명예는 명예대로 챙기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 저는 정말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무척이나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긴 있었지만 수도권 대학을 졸업해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늘 월급이 적어도 너무 적다면서 이렇게 벌어서는 평생 내 집 마련 하나 못할 것 같다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었죠. 저는 전문대를 중퇴한 뒤에 겨우겨우 계약직으로 취직을 한 상황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집 자식 농사는 망한 거나 다름없었죠. 게다가 원래부터 저희 집이 돈이 뭐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지갑이 늘 두툼했던 남자친구와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심혈관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가지고 병원을 매번 다녀야 했거든요. 아빠께서는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지만 사실 경비원이 버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랑 오빠가 빠르게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던 이유도 집안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저희 남매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월급의 반을 뚝 떼서 생활비로 보태야 했죠. 엄마께서 몸이 무척이나 약하고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병원비에 약값에 아주 등골이 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심혈관 쪽 질환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검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참으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가족끼리 더 끈끈하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자고 아픈 어머니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내곤 했죠.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좋지 않으시고 원래 체질 자체가 허약 체질이라서 그런 건지 자주 쓰러지시는 일이 발생하곤 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나간 사이에도 한 번 쓰러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서 남자친구 차를 타고 같이 응급실로 향했던 적이 있었어요. 엄마께서 몸이 좋지 않으신데 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길에서 쓰러지게 되는 바람에 구급차를 타고 급하게 응급실로 이송이 된 것이었죠. 환자분께서 꾸준히 검사도 받고 계시고 지금 약물 치료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냅두면 큰일 나요. 이미 혈관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마당에 다니시던 병원에서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혈관 시술이든 수술이든 빠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지금 당장 환자분 체력이 많이 약하시니까 시술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에게 수술을 미루면 안 된다고 시술로 임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집안 사정에 지금 병원비에 약값 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술비가 어디에 있겠어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돈이 없다고 말을 하기에는 남자친구 앞에서 쪽팔리기도 하고 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돌린 뒤 지갑을 꺼냈어요. 근데요, 사람이 참 치졸하고 구차한 게 지갑을 꺼낸 순간 월급날이 얼마 안 남아서 통장의 잔고가 텅텅 비어 있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소비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아서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했는데 그 정도 돈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응급실이라는 게 일반 병원보다 훨씬 비싸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각종 검사를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처럼 막막해지는데 잔고가 부족하다고 뜨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한테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말을 하고 병원에 사정사정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한답시고 제가 원무과 앞에서 우뚝 서서 멍하니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먹을 정도로 멘탈이 아주 탈탈 털리는데 그 순간 남자친구가 저를 보면서 슬며시 웃더니 본인 지갑에서 글쎄 까만색 카드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병원비는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일시불로요? 아니에요. 내가 내려고 했어요. 우리 엄마 병원비인데 당연히 내가 내야죠.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사이가 남도 아닌데 당연히 이 정도는 내가 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곧 월급 들어오니까 월급날 되면 갚을게. 우리 엄마 병원비잖아요. 괜찮다니까 왜 그래? 곧 장모님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는 내가 당연히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선 그어버리면 내가 더 서운해. 너스레를 떨며 괜히 제가 민망해할까 봐 남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저를 살짝 질책하듯이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병원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남들도 보이지 않고 남자친구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힘이 될 때 저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밀어내기 급급하고 연애를 시작한 뒤에는 항상 제가 너무 못난 사람이라서 미안했는데 이제는요 정말 사랑밖에 안 남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언제라도 제가 힘이 들 때마다 저의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것처럼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집안 차이도 너무 나고 제가 심심풀이 땅콩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정을요 안 붙이려고 했었거든요. 결혼? 뭐 그런 건 아예 꿈조차도 꾸지 않았을 정도로 적당히 맞춰주고 적당히 좋아하고 그 정도로만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죠. 정말 제가 옆에 서 있으면 그냥 부족한 사람이라고만 느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 먼 미래까지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말이죠. 언젠간 남자친구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가겠지 하고 마음 놓고 지냈었는데 그 마음이 180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병원비를 계산한 걸로 끝내지 않고 병원에 잠시 입원을 하게 된 저희 어머니를 끔찍하게도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중간에 병원비 정산도 다 해주고 저에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아직 정식 사위가 아니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가 잘 아는 병원으로 모시고 싶은데 참고 있는 중이야. 대신 병원비만큼은 내가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어? 장모님 필요하신 물건이라도 생기면 나에게 바로바로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낳아주신 분이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고 싶어. 말이라도 정말 고마워요.
내가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어. 이렇게까지 날 생각해 줄지 몰랐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민정 씨 좋다고 졸졸 쫓아다녔던 거 기억 안 나? 나에게 결국 마음을 열어주기까지 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내가 해야 하지 않겠어. 다른 건 몰라도 민정 씨와 관련된 일이라면 나 어디든지 달려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줘. 나 돈 잘 벌잖아. 끝까지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마음이 생겼죠. 무엇보다 제일 고마웠던 점은 제가 계약직 사원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으니까 막막했어요. 오빠는 이미 연차에 휴가까지 엄마를 위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돌봐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남자친구가 회사의 사정을 잘 말해준 덕분에 저는 휴가를 내서 병간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휴가를 유급 휴가로 주기까지 했어요. 누가 계약직 사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겠어요? 남자친구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피곤하지는 않냐,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꼼꼼하게 물어보고 살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남자친구 덕분에 외로울 틈, 힘들 틈이 없이 어머니의 퇴원까지 마치게 되었고 정말 모든 병원비를 결제해줘서 부담이 하나도 가지 않았어요. 이 고마운 마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을 위해 힘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저희의 연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발전을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자기가 책을 하나 출간하기로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도 하고 글을 쓰는데 별로 재주가 없었던 남자친구라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남자친구가 살짝 난독증 비슷한 게 있었던지라 중요한 서류 업무 같은 건 전부 사장님께서 처리를 하셨거든요. 책을 하나 출간한다고요? 아유, 아니, 평소에 글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문자 메시지 쓰는 것도 싫다고 전화 통화만 하면서 괜찮은 거 맞아? 아이, 내가 책 한 권 꼭 출간하고 싶었거든. 내 인생이 순탄해 보여도 열심히 살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나 할까?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어 할 이야기일지도 몰라도 나중에 뭐 자식을 낳으면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말이야. 아빠가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았다. 공부 열심히 해서 책도 냈다. 이런 거 말이야. 어때? 멋있을 것 같지 않아? 솔직히 그 말에 저는 의문이 조금 들긴 했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이사로 있긴 했지만 친구랑 세운 작은 회사이기도 하고 출판 업무를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무명 작가들 책을 출간했다가 손해만 본 적이 여러 번이라서 보통은 대기업 사보 일을 많이 보고 출판 업무는 잘 안 했어요. 사보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었으니까 직원들도 대부분 디자인과 출신의 직원들이었고 글을 쓰는 사람은 두 명이 끝이었어요. 출판사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제가 몇 달 동안 일을 해본 결과 사보 회사에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본인의 이름을 건 자서전을 출간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수지타산에 맞는 행동인가 싶더라고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당연히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게 맞는데 이건 뭐 손해만 잔뜩 떠안을 행동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런 남자친구의 다부진 허상을 지지하고 출간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장도 별로 이해는 가지 않았죠. 그리고요, 이건 조금 흉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평소 남자친구가 아주 가끔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보면 맞춤법을 항상 틀렸었어요. 뭐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변명을 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길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슨 책을 내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물론 그런 거야 교정을 보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괜찮다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봐야 사실 제가 말린다고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 해서 전 그냥 응원만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를 더 욕심해서 버킷리스트를 채우려고 하는 남자친구가 멋있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출간 작업에 들어간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책을 쓴다는 사람이 하루 종일 저랑 뭐 하고 놀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의문이었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든 집에서 쉬고 있든 퇴근하고 뭐 할까? 내일은 뭐 하고 놀까? 하고 연락을 해댔으니 책은 언제 쓰는 건가 싶었죠.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도 아니고 말이죠. 전 사실 계약직 직원이었고 일을 잘해야 재계약도 가능한 사람이었으니까 맡은 일은 다 해야 하잖아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면 자리로 쪼르르 다가와서는 외근을 같이 나가자고 하지를 않나, 놀러 나가자고 조르질 않나. 퇴근한 것도 아니고 업무 시간에 그런 행동을 하니까 다른 직원들 보기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앞에서는 그냥 웃고 넘어갈지 몰라도 뒤에서는 제 행동 하나하나 씹어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직원들 다 있는 곳에 눌러붙어 있으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겠죠. 오죽하면 정규직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고 저에게 눈치를 줄 만큼 회사에서 제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절대로 정규직 전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마음을 놓았죠. 정규직 사원? 아, 그거 내가 시켜준다니까. 나 그 정도 입기면 되잖아. 그리고 어차피 계약직 직원인데 뭐 어때? 아, 좀 놀면서 쉬엄쉬엄 해도 되지. 지금 당장 재계약을 할지 말지 정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랑 외국 나가서 데이트하자. 어? 여기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잖아. 아, 좀 다른 직원들 다 있는 데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얼른 이사님도 자리에 가서 일하세요. 돈 벌어야죠. 하이, 일 안 해도 월급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그러지 말고 놀자니까. 그럼 다른 직원들도 다 놀으라고 시킬까? 그럼 나랑 놀아줄래? 때를 쓸 걸 써야죠. 이사님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다른 직원들도 다 불편해하는 거 몰라요? 눈치 좀 챙겨요, 제발. 참나. 어휴, 이렇게 이사님 하는 것도 귀여워 죽겠네. 고작 계약직이면서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내가 놀자고 하면 놀면 된다니까. 은연중에 계약직 직원인 저를 무시하는 말까지 하는데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죠. 정규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안 되면 이 경력 살려서 다른 회사에 들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내내 붙어 있으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남자친구는 그 부분을 무척이나 서운해하긴 했지만요. 시간이 남으면 가서 자서전 출간할 거나 적어요. 책 출간하겠다고 말을 한 지가 언젠데 글 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밀리고 밀리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이미 열심히 틈틈이 쓰고 있는 중이라서 괜찮아. 내일은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나 심심할 때 좀 놀아주고 그래라. 남자친구는 집에서 계속 집필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왜 장모님이 병원에 실려가셨을 때 시술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었어? 맞아. 저희 엄마가 평소에 몸도 약하시고 심장 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무리를 절대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마 심장혈관 수술을 하라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비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몇 천만 원 수준으로 들어가거든요. 입원비도 생각해야지, 약값도 생각해야 하지. 아휴, 돈 좀 더 모아야 해요. 수술비를 모을 수 있는 건 맞아? 계약직이라서 월급도 별로 안 될 거고 생활비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면서.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악착같이 모아서 몇 년 안쪽으로 수술을 하는 방향을 생각해 봐야죠. 그때까지 엄마가 잘 버텨주시기만 하면 좋을 텐데. 저는 갑자기 침울해졌어요. 그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겠어요?
저도 오빠도 사실 사회 초년생이나 다름없는 처지였고요. 아버지께서 경비 일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일이 힘든 것에 비하면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현실이 갑자기 막막하게 느껴져서 우울함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제 어깨를 딱 잡더라고요. 지금 그럼 장모님 상태는 위험한 상태는 아닌 거야?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티실 수 있는 건 맞냐 이 소리야. 모르겠어. 요즘 들어서 더 자주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보이긴 해서. 위험한 상태는 맞죠. 언제 심장이 고장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조금만 피곤하거나 무리해도 지난번처럼 쓰러질 수 있는 상태라서. 사실 그런 일이 여태까지 몇 번이나 있기도 했고요. 길에서 쓰러지면 정말 위험한데. 위험하게 돌부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연석이 있을 수도 있잖아.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그냥 냅두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장모님 수술하는 걸로 하자. 장모님 수술해야 우리 민정 씨도 얼굴이 밝아질 것 같아. 수술 하긴 할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서 그런 거지만 저도 저희 엄마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되겠지만 그니까 그 수술 당장 하자고. 내가 돈 줄게. 아니 그게 부담스러우면 무이자로 빌려줄게. 장모님 수술인데 당연히 빠르게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결혼이라도 할 때 장모님이 자리를 떡하니 지켜주셔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원도 내가 다 알아봐서 예약해 줄게. 내가 잘 아는 병원도 있고 내 친구들 중에 의사도 많아.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맡겨줄래? 에? 지난번에 병원비도 다 처리해줬으면서 뭘 또 해준다고 그래. 그리고 그 돈 언제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손해보지 말아요. 민정 씨가 나한테 와주기만 하면 손해볼 거 없지. 우리가 결혼하면 그 돈 안 갚아도 되고 말이야. 아유 얼마나 좋아. 친구들한테 이미 물어봤었어. S대학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장비도 좋고 권위자도 있다고 하던데.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나한테서 제발 멀어지지만 마. 대신 나 생색은 조금 내도 되지? 처음에는 그냥 허세로 한 말이겠지 싶어서 더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도 그냥 웃어 넘겼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수술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씩이나 들어가고 수술 후에도 들어가야 할 돈이 태산 같은데 누가 가족도 아니고 여자친구를 위해 그 큰 돈을 쓰겠어요? 그렇게 궁금해하지도 않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대뜸 저에게 수술 날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 수술 날짜 잡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수술 후에 경과만 좋기를 기도하면 되겠다. 내가 정말 백방으로 알아본 거 알지? 친구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라고 했지. 아니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요? 아니 어디 병원에서요? 갑자기 수술이라니 어안이 벙벙해. 당연히 국내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S대학병원이지. 그 예약 대기 뚫고 들어가느라 손이 발이 되게 빌었다니까. 그 말에 저는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죠. 그 병원은 저희가 심장 쪽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교수님 진료를 보려고 몇 개월이나 대기를 탔던 곳이었거든요. 몇 개월이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환자가 꽉 차서 비어있는 시간이 없다고 매번 거절을 당했던 곳이었어요. 그런 곳을 남자친구가 뒷공작을 써서 수술 날짜를 바로 잡아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친구가 S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손쉽게 했어. 병원비도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전부 다 낼 거니까 돈 낼 생각하지 말라고. 알았지? 수술비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게 만들었지요. 수술 날짜는 생각보다 더 빨랐고 긴장감을 가질 틈도 없이 저희 친정엄마는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그렇게 바라던 소원을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해내게 되어서인지 수술 중이라는 불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정말로 꿈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오랜 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이 나고 엄마께서는 그냥 1인실도 아닌 VIP 병실급의 커다란 1인실에서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아유, 우리 딸이랑 만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네만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큰일을 결심해 주어서 고맙네. 이걸 어찌다 갚아야 할지. 내가 참 정말 면목이 없고 고마워서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앞으로도 우리 딸 많이 사랑해 주게나. 제가 장인어른이라고 불러도 괜찮으실까요?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이런 일은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저자대로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장인어른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회복만 생각하시고 옆에서 의지가 될 수 있게 힘이 되어주세요. 말도 어쩜 그리 청산유수로 잘하는지 책을 출간하겠다고 하더니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싶었죠. 저희 오빠도 남자친구에게 고맙다면서 악수를 청하는데 전 정말로 남자친구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의 족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부탁을 할 것이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부탁이길래 저렇게 목소리까지 내리깔고 이야기를 하나 싶었는데 본인네 집에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 있었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좋다고 말을 했죠. 저희 관계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예비 시댁이나 다름없는 남자친구네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역시나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집도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마당이 달린 단독주택이었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마당에 잔디가 오차 없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랑 꽤 만났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가 궁금해서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학교는 어딜 나왔지? 직업이야 뭐 아들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고 모아둔 돈은 좀 있고 집안은 좀 괜찮은 집안인가? 아유, 내가 궁금한 게 많아서 불편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평범하게 수유에 있는 학교를 졸업했고요. 대학은 전문대학을 다니다가 사정이 있어서 중퇴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에 약값을 대느라 모아둔 돈은 별로 없고요. 집안 형편도 비슷합니다. 조금 포장을 했어야 했나 싶었지만 에이 어차피 들통날 거 전부 다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명문대 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는 게 힘에 부쳐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고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셨어요. 퇴직을 하고 나면 예비 시아버지와 함께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세계 여행을 다닐 거라고 하셨으니 뭐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신 거죠. 하, 우리 집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는 이미 노후 준비까지 다 마치고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예요. 그런데 아가씨네 집안은 그런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 저희 집안 사정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겠다는 심보인지 부모님의 노후까지 다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을 하면 할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고 제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어지럽기까지 하고 주눅까지 팍팍 들었죠. 예비 시어머니도 그걸 눈치챈 건지 갑자기 제 긍정적인 면이라도 하나 알아야겠는지 뭘 잘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말문이 턱 막히대요.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었지만 20대 후반이 되도록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나마 제가 잘하는 건 아픈 엄마를 대신해서 도맡아 했던 집안 살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저는 살림을 무척이나 잘합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뱉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가뜩이나 점수 하나 못 땄는데 여기서 더 마이너스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 저는 돌려 말을 했어요. 제가 손맛이 있는 편인지 요리는 정말 잘하고요. 그 외에 다른 일들도 배우면 배우는 대로 잘하는 편입니다. 눈치도 꽤 빠르고요.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맛있는 거 잘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게 중요하긴 하지. 요리라도 잘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 말이 저에 대한 칭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노예 계약을 했던 거나 다름없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미션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문자 메시지로 "오늘은 이상하게 갈비찜이 먹고 싶네 라고 말을 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밥을 차리는 미션이었죠. 일단 수술비를 남자친구가 전부 결제를 했다는 사실을 예비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눈치를 보고 바로 달려가서 상을 차려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제가 진 빚을 청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했고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가끔은 쉬지도 못하게 저를 부려먹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일을 하면 할수록 저를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대면대면하게 구시더니 제가 군소리 없이 일을 하니까 말도 편하게 하시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셨어요. 그래, 내가 인정하마. 네 손맛 정말 기가 막혀. 아유, 갈비가 어쩜 이리 부드럽고 맛이 있니? 요 입에서 살살 녹는다 녹아. 너는 내가 투자라도 할 테니까 회사 그만두고 반찬 가게나 뭐 식당 같은 거 차려볼 마음 없니? 내가 입 빨린 소리를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맛있어서 그래.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드시고 싶은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그래? 너 혹시 김장김치 같은 것도 만들 줄 알고 그러니? 원래 우리 집에 일을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음식이 별로라서 그래. 김장김치 한 번 담그면 수개월은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이지 않니? 솔직히 김장김치는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라서 할 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내가 글쎄 주변 친구들한테까지도 전부 네 손맛이 기가 막히다고 자랑을 좀 해두었다. 집에 놀러오는 사람들에게 네가 만든 김치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재료 다 준비해놨다고 날만 잡아서 오라고 하시길래 꼼짝없이 붙잡혀서 김장을 했죠. 그 뒤로도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달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었어요. 군소리 없이 집안일을 도와드렸었는데 하루는 제가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는데 상을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오빠도 출장을 가서 지방에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주간 근무를 하시는 날이라서 12시간 동안 종일 일을 하셔야 했거든요. 유일하게 시간이 되는 사람은 저뿐이라서 제가 무조건 모시고 가야 했는데 꼭 제가 필요하다고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오늘은 엄마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가봐야 하는 날이라서요. 미리 예약을 해둔 거라서 오늘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아직도 아프시니?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수술 잘 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우리 아들 돈으로 한 거잖아. 너네가 언제 1인실을 써보겠니? 그것도 다 우리 아들 돈으로 한 거면서 지금 내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다는 거야? 갑자기 버럭버럭 하시면서 말을 하시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전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 온 뒤에 상을 차리겠다고 말을 했죠.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일인데 가스라이팅을 당한 저는 무조건 제 손으로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결혼도 하기 전부터 예비 시댁의 노예를 자처하면서 살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책을 출간한다는 이유로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저의 계약직 일도 끝이 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동안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었고 직원들의 불만도 있었기에 저는 정규직은커녕 재계약도 하지 못했어요. 남자친구의 출간 작업도 마무리되었고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남자친구랑 더 자주 만나게 되었죠. 마지막 작업까지 다 끝나고 남자친구의 자서전은 시중에 판매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저런 책이 팔리긴 할까?
남한테 미안해하는 건 아닐까 고민한 게 무색할 정도로 책이 팔리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렇게 바쁜 일이 다 지나고 데이트를 하려고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어디 갈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퇴직 기념 파티가 열린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집 마당에서 홈파티를 열기로 했거든. 어머니 지인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님들까지 전부 다 오기로 했어. 송별회 하려고. 거기다가 우리 엄마를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아이 거기서도 온다고 하지 뭐야. 엄청 중요한 자리라서 신경 써야 되거든. 아 무조건 잘 보여야 하는 자리라 이 소리지. 연줄 생기면 얼마나 좋은 건데 안 그래? 데이트를 하기 위해 만난 것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건 뭐 예비시댁에 가서 상을 또 차리라는 소리여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죠. 저녁 시간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아직 여유는 있어. 재료도 다 준비되어 있고 시간 맞춰서 음식해서 보기 좋게 차려놓으면 돼.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오빠에게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았더니 저희 엄마께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급차에서 전화를 하는 거라면서 지금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울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빨리 차 돌려줘. 아니면 나 지금 여기서 좀 내려줘요. 얼른 갓길에 차 세우라고. 뭐야, 우리 집 가서 음식해야 된다니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여기 어디 차를 세울 데가 있다고. 우리 엄마가 아프대. 지금 심장이 멈춰서 응급실로 가고 있대. 급하니까 빨리 엄마 병원부터 가야죠. 내려주세요. 아, 그거 구라냐? 너 지금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 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는 안 되지. 평소 하는 것처럼만 하면 되니까 별로 부담 안 가져도 된다고. 부담 갖지 마. 우리 엄마 심장이 멈췄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오빠가 구급차에 같이 타고 있대. 아, 이런 걸로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진짜요? 아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 가봐야 별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 네가 뭐 의사도 아니고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뭘. 너 온다고 우리 집에 이야기 다 해놨는데 그냥 가서 빨리 음식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점수 따야지. 우리 엄마가 큰일 나게 생겼는데 그딴 음식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하고 점수 따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차 세우라니까. 거기 가봐야 대기실에서 죽치고 기다리는 거밖에 못하잖아. 아 그럴 바에야 우리 집 가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어? 음식 하다 보면 집중도 되고 아 너도 잡생각 안 나서 편할 거야. 그러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운전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차를 세우지 않더라고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음에도 남자친구는 차를 예비시댁까지 몰았고 제 팔을 잡고는 예비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앞치마를 던져주며 음식하라고 하더니 본인은 손님 맞을 준비를 위해 미용실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마당 좀 꾸미고 있겠다면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대요. 정말 한 30분은 가만히 서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열이 받아서 이대로는 절대로 못 넘어간다 싶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미용실에 가고 남자친구는 집 꾸민다고 분주한 사이 저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1시간 반 뒤에 손님들이 도착을 했고 저에게 오더니만 음식을 내오라고 마당에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를 정말 이 집에 노예로 하는 건지 종을 부려도 이렇게까지는 안 부리겠다 싶었죠. 먹을 것들을 내오라는 말에 대답을 하고 저는 제가 준비를 해간 복수를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제가 마당에 나가자마자 손님들이 저를 보고는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이 아가씨가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음식 솜씨 좋다고 칭찬했던 그 아가씨지? 생긴 것만 봐도 음식 잘하게 생겼네. 그렇죠. 저 아이가 우리 아들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또 음식 솜씨 하나 때문에 제가 옆에 두고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교수님, 음식 잘하는 것만큼 복이 있는 것도 없죠. 제가 아주 기대를 잔뜩 하고 왔다고요. 점심까지 굶었다니까요. 저는요, 당당하게 비닐봉지를 상위에 턱하니 올려두고는 가위로 북북 찢었어요.
손님들은 이게 뭔가 싶어서 시선에 집중하고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도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비닐봉지에서 나온 것은 바로 편의점에서 사온 라면과 삼각김밥이었어요. 자, 드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랍니다. 딱 이 정도로만 격식을 차려도 될 것 같은 자리라서 준비했는데 어때요? 마음에 드시죠? 오늘 점심 굶으셨다는 분은 특별히 삼각김밥 2개 드세요. 제가 인원수 맞춰서 사오긴 했는데 안 드셔도 될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앉았어? 너 정신 나갔니? 그럼 안 나가고 배겨요? 우리 엄마가 아파서 아니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정신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겠냐고요. 저 개만도 못한 새끼가 차문 잠그고 납거라도 하듯이 여기로 끌고 와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귀한 음식 대접할 기분은 아니어서요. 아니, 내가 오늘 중요한 자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초를 쳐도 이렇게 이딴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내가 못한다고 했지. 우리 엄마 보러 가야 한다고 당장 내려달라고 했는데 무시한 건 너잖아. 당신네들 같은 사람들이 명예로운 집안이라고? 교수로 퇴직하면 다야. 나는 정말 저런 인간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는지 의문이다. 너네들은 편의점 삼각김밥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심장마비라는데. 어차피 너 가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진데 내가 너 배려해서 잡생각하지 말고 요리나 하라고 데려온 거 아니야. 이야, 배려? 기가 막히네. 니네 엄마가 심장마비 걸리면 넌 꼭 요리하면서 잡생각 떨쳐라. 알겠냐? 내가 이런 놈 뭘 믿고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지. 이게 쥐뿔도 가진 거 없는 년 데려다가 오냐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너 당장 우리 아들 빌려준 수술비 내놔. 아, 그래요. 이런 말 왜 안 나오나 했다. 그 돈 내가 못 갚을 것 같아? 평생이 걸려도 갚는다 내가. 아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을 테니까 걱정 마. 손님이고 예비시댁 식구들이고 다 벙찐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제가요 거기서 쐐기를 박았죠. 너 책 낸 거, 세금 탈세하려고 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사장님한테 다 들었어. 너 책 쓴 것도 대리작가 썼다며. 대충 대리작가 두고 너네 집안에서 책 싹 사들였다며. 사장님 출판사가 아주 작은 회사라서 남는 게 또 어마어마하다며. 그래서 그 돈으로 증여세 안 내고 증여받은 거라며. 그 말이 파장이 컸는지 손님들까지 전부 수근수근하면서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김 교수 청년 결벽의 원조로 소문나서 명예롭게 은퇴까지 하면서 지금 자식한테 증여세 안 내려고 이런 불법을 저질러? 대리작가? 아니 아들이 출판했다고 우리한테도 엄청 자랑을 하더니만 대리작가라고?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탈세했다는 거 아니야. 이놈이요.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 놈인데 무슨 책을 써요. 내가 이거 전부 다 고발할 거야. 뭐? 명예로운 교수? 내가 아주 명예에 똥칠을 해주마.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것도 모자라 쫓겨나듯이 그 집에서 나오게 되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강의를 했던 대학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쓰는 게시판에다가 고발하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예비시댁에서는 저에게 명예훼손이니 뭐니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제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가족도 제가 당한 수모를 그냥 넘기지 않았거든요. 더 다행인 건 엄마가 그날 구급차에서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덕분에 의식은 찾게 되었고 병원에서도 저희 집안 사정을 아니까 익명의 후원자와 연결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2차 수술이 필요하게 됐다면 그 후원자가 낸 후원금을 저희에게 연결시켜주겠다는 것이었지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비시댁에서는 말했던 것처럼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저는 노동 착취를 들먹이면서 맞고소를 했어요.
그동안 저를 가정부처럼 부려먹었던 것에 대한 증거가 휴대폰에 남아 있었기에 들이밀었죠. 너 나한테 수술비 받았잖아. 그것도 내가 널 사랑해서 무이자로 빌려주고 예약까지 다 해줬잖아. 그럼 그거 내 노동값이니까 수술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결국 남자친구네 집 쪽에서는 고소를 취하했고요. 수술비도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병원비 또한 후원금으로 해결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었죠. 그리고 전 남자친구네 집안은 바로 익명의 고발자 덕분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책을 출간했던 것이 탈세 혐의로 인정이 된 거죠. 남자친구가 출간한 책을 전부 이전 예비시댁에서 사들이고 있었더라고요. 더 웃긴 건요, 사장님의 회사도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잣집 증여세 줄이기에 가담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더 대단한 건요, 아예 종이로 책을 인쇄해서 만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챙기고 있었던 거였죠. 비용을 줄이고 그 돈을 모두 탈세하는 데 돕고 있었던 거죠. 뒷공작으로 회사를 굴리고 있었는데 그게 걸렸으니 망해버린 거죠.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나쁜 놈들은 죄다 콩밥 먹는 게 맞죠. 앞으로는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의 복수는 이렇게 마무리했고 지금은 2차 수술을 앞두게 된 엄마의 병세가 호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쪼록 엄마가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앞날이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